단순한 문화 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일 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 그리고 할렘의 소년소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어제의 자신이 아니었죠. 이 학생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샤예요.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 데모크라시 프랩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조금 특별해요. 미국 국립학교인데 커리큘럼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 학교 슬로건이 Work hard, be nice, learn Korean이에요. 진짜예요. 처음 입학했을 때 솔직히 말해 한국어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한국어? 나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데 한식, 김치, 냄새 난다던데 부채춤? 뭔가 좀 할머니들 춤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수업이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만 해도 선생님이 박수 쳐주시고, 태권도 시간에는 친구들끼리 기합 지르며 웃느라 정신 없었고, 부채춤 시간엔 남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몸치 탈출하겠다며 쇼처럼 즐겼죠. 한국 역사도 배웠어요. 조선, 세종대왕, 한글 창제, 분단 이야기까지. 특히 세월호 이야기 들었을 땐 다들 숙연해졌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한국어 수업 시간엔 K-드라마 대사 따라하기도 하고 BTS 가사로 문법 배우기도 했어요.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를 외치던 수업이 아직도 생각나요. 심지어 저희 교복에 한글 이름표도 달고 다녔어요. 제 이름은 타이샤지만 이름표에는 태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뭔가 다른 세상에 내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 11학년 올라갈 무렵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떴어요. 올해 4월 한국으로 수학여행 갑니다. 총 105명 참가.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BTS 보러 가는 거야? 이거 다큐멘터리 찍는 거 아님? 하지만 여권 신청서가 나눠지고 비행기 티켓이 예매되면서 우리는 진짜로 한국에 간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설렘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매일 한국어 단어를 10개씩 외우고, 어떤 친구는 한복 고르느라 밤을 새웠고, 또 어떤 친구는 K-드라마 보다가 한국어 억양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안 돼요, 하지 마요, 오빠. 그 말투 따라하던 조씨는 결국 족바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설렘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걱정도 많았죠. 우리 미국 애들이 거기 가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동양인들만 살잖아. 나 흑인이니까 좀 튈 수도 있겠다. 인종차별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거슬러 비행기 창밖으로 서서히 한국의 도시 불빛이 보일 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야, 진짜 온 거다, 한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린 단체로 멈췄어요. 야, 여기 진짜 공항 맞아?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공항 처음 봐.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엔 냄새 하나 없었고 공항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안내해줬어요. Welcome to Korea.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진짜 이 나라에 와보고 싶었거든. 우린 아직 몰랐어요. 우리가 앞으로 1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한국에 반하게 될지.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우리는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동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 수업을 듣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실 속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그런 게 현실일까 하는 의심도 있었죠. 우리를 맞아준 체험관은 서울의 번화가 속 고요한 한옥이었어요. 목재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부드러운 한국 전통 음악이 흘렀어요. 뉴욕에선 이런 곳 절대 못 본다. 조씨가 속삭였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니는 뉴욕의 학교는 항상 시끄럽고 복도에선 욕설이 오가고 화장실 문은 고장 나 있고 도시의 거리엔 늘 소음과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고요함과 정갈함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여긴 사람도 건물도 다 조심스럽고 다정해. 앤드류가 말했죠. 한식 만들기 체험은 시작부터 색달랐어요. 미국 급식은 대개 미지근한 피자, 눅눅한 감자튀김이 전부였죠.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며 우리는 음식은 생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음식은 마음을 담는 거지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세요. 그래야 먹는 사람이 예쁘게 느껴요. 선생님의 말에 다들 멍해졌어요. 먹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예쁘게 만든다고?
우리랑 너무 다르다. 재료를 손으로 정성껏 자르고 손으로 말고 각자 만든 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감탄했어요. 진짜 우리 음식 같지 않아. 누가 몰래 바꿔놓은 거 아냐? 한 입 먹었는데 진짜 엄마가 생각났어. 한복 체험에선 감정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미국에서 자랄 땐 항상 후드티, 청바지, 스니커즈. 패션은 표현의 도구였지만 때론 살아남기 위한 보호막이기도 했어요. 특히 브롱크스에선 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한복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옷이 아니라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옷이었어요. 내가 입은 옥색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를 보며 친구들이 말했어요. 타이샤, 너 진짜 공주 같아. 그 말에 그냥 웃으려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예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채춤 체험은 더 깊었어요. 미국의 춤은 에너지와 개성이 중심이지만 부채춤은 함께와 균형이 중심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면 춤이 깨져요. 그래서 서로의 호흡을 읽고 눈을 마주치며 함께 손을 들고 함께 부채를 펼쳤어요. 이건 진짜야. 우리 지금 하나가 된 기분이야. 이 춤은 말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야. 그리고 마지막, 태권도. 뉴욕의 우리 학교 근처에는 늘 싸움이 있었어요. 지면 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던 곳. 태권도 수업에서 사범님이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떨궜어요. 싸워야만 하는 세계에서 자란 우리에게 싸우지 않는 힘이란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우리는 낯설게 도복을 입고 처음으로 제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손바닥 하나, 발차기 하나에도 진심을 담았죠. 격파에 성공했을 땐 다 같이 박수쳤고 실패한 친구에겐 다가가서 다음엔 꼭 해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 뉴욕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서울 야경이 눈부셨지만 우리 마음속의 감동은 그보다 더 깊고 반짝였어요. 조씨가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라야.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여기엔 나를 바꾸는 무언가가 있어. 그건 기술도 건물도 아니야. 바로 사람과 문화, 그리고 마음이야. 여행 4일째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이미 김밥 만들기도 해보고 한국 음식을 즐기게 된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날의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오, 진짜 한국인처럼 구워 먹는 거야?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 드디어 체험해보는 거네. 식당 내부는 아담하고 정갈했어요. 테이블엔 불판이 설치돼 있었고 옆자리엔 직장인들처럼 보이는 한국 손님들이 앉아 있었죠. 우리끼리 한 테이블씩 나뉘어 앉아 불판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냄새에 미쳤다. 고소하고 달콤한 게 막 나와. 쌈 싸먹는 거 배운 대로 해봐. 깨심 먼저, 그 다음 고기, 그리고 고추장.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즐거웠어요. 그런데 내 앞에 앉은 앤드류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야, 내 이 어금니 쪽 아까 김치 먹을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이거 레진 빠진 것 같아. 앤드류는 미국에서 충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날따라 고기를 씹다가 치과에서 붙여놓은 레진이 떨어진 거였어요. 당황한 앤드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고 우리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죠. 그걸 본 옆자리 한국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학생, 왜 안 먹어요? 속 안 좋아요? 하지만 앤드류는 영어도 한국어도 못하겠는지 고개만 저었어요. 그 상황이 우리에겐 낯설고도 복잡했어요. 이분 왜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지? 우릴 감시하는 거야?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는 미국식으로 생각했어요. 누군가 식사 중에 말을 거는 건 무례하거나 신경 쓰는 척하면서 간섭하는 느낌이니까요. 그때 그 아주머니 옆에 아저씨가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선 누군가 식사를 못하면 다 같이 걱정해요. 괜찮으세요? 도와줄까요? 우리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다 앤드류가 조용히 치과 이빨 펠 페인 하고 말하자 아저씨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근처 치과를 검색해 보여주셨어요. 여기 가까운 치과예요. 한국은 예약 없어도 대부분 바로 치료 가능해요. 택시 타고 5분이면 돼요. 영어 되는 곳이에요. 그 친절함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선 응급 아닌 이상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약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며 비용도 천문학적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했고 우리를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같은 식탁의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결국 앤드류는 한 한국 선생님과 함께 치과에 다녀왔고
30분도 안 돼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야, 나 지금 아직도 안 믿겨. 진료받고 나서 비용 내려고 했는데 보험 없어도 겨우 몇만 원이래. 미국이면 최소 200불이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저 밥 한 끼 못 먹는 친구에게 말을 걸어준 그 따뜻한 손길. 낯선 이국에서 우리가 느낀 건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진심의 접촉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다들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아주머니 진짜 우리 엄마 같았어. 우리도 한국 사람처럼 누군가 힘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정갈한 거리도 예쁜 건물도 아니었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한국이야. 서울 시내를 관광한 날 우리는 대중교통 체험을 위해 일반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한국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했죠. 야, 이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 맞지? 헐, 방금 삑 소리 안 났어. 나 안 찍힌 거 아냐? 우리 중 한 명인 케빈이 버스에 타자마자 카드 태그를 깜빡했고 버스기사 아저씨가 약간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 카드 다시 찍어야 해요. 안 찍혔어요. 그 말에 케빈은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나 혼내는 거야? 내가 흑인이라 더 예민하게 보는 거 아냐? 그의 표정은 상처받은 듯했고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한국말을 모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 목소리는 야단처럼 들렸고 어쩐지 낯선 나라의 차가운 민낯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잠시 후 그 버스 기사님이 운전 중에도 거울로 우리를 슬쩍 보시더니 정류장에 다다르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한국은 카드 찍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색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혹시 상처됐다면 미안합니다. 그 순간 케빈은 눈을 껌뻑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No, it's okay. Thank you. 그리고 기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Welcome to Korea. Have fun.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케빈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 같았으면 그냥 욕먹고 끝났을 거야. 근데 여긴 설명해주고 사과도 하고 진짜 사람 사는 느낌이야.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홍대 근처의 거리로 자유 쇼핑을 나갔어요. 한국 스타일 옷가게, 편의점, 카페 모두 새로웠죠. 하지만 그중 몇몇 친구들은 살짝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흑인인 저와 케빈, 히스패닉계 친구들은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그 여자 알바생, 우리 물건 만질 때 시선 이상했어.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서 차별을 겪는 걸까? 그러던 중 어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밝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피부톤 너무 예쁘세요. 혹시 이 립스틱 발라보실래요? 이 색, 언니 같은 피부에 진짜 찰떡이에요. 그 말에 난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예쁘다고? 그게 진심인가? 직원이 친절하게 발라준 립스틱을 보고 내 친구가 말했어요. 너 진짜 잘 어울려. 그 직원 우리 보는 눈빛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멋있다고 생각한 거였나 봐.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다름에 대한 낯섦이었지 차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낯선 문화 속에서 우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하며 다름이 이해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생각했어요. 오해는 늘 존재해. 하지만 그걸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야. 한국은 그런 노력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나라였어. 한국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이유는 떠나기 싫어서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숙소 옥상에 올라가 조용히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불빛들이 집 같았어요. 사실 나는 뉴욕에서도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두 곳에서 일하며 겨우 가족을 부양하셨어요. 늘 바빴고 피곤했고 따뜻한 대화보다 문 잠거나 일 늦게 끝날 것 같아라는 문자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죠. 학교에서도 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조용한 성격에다 흑인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나는 자주 카테고리화되곤 했어요. 얘는 활발한 애랑은 안 어울려. 수업은 잘하지만 뭔가 거리감 있어. 그래서 나도 점점 스스로를 가두게 됐어요. 그런 나에게 한국은 처음으로 누군가 다가와준 나라였어요. 한복을 입고 마당에 섰을 때 처음 보는 한국 학생이 웃으며 정말 잘 어울려요. 공주 같아요. 라고 말해줬고 그 순간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예쁘다고 느꼈어요. 한식 만들기 체험에서 내가 만든 김밥을 친구들이 진심으로 맛있다고 해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기분을 느꼈어요. 넌 요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찔끔 났어요. 내 친구 케빈은 브롱크스에서 자라며 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고 형은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 중퇴. 그는 자신이 언제든 경찰에게 잡혀갈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케빈이 태권도장에서 처음으로 도복을 입고 사범님께 허리를 숙여 인사했을 때 그는 말했어요. 처음이야.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인사받은 게. 그날 그는 격파 시범에서 실패했지만 사범님이 말했죠. 실패는 배움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케빈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Thank you. Really. Thank you. 앤드류는 미국에서 ADHD로 진단받고 수업에 집중 못한다는 이유로 늘 나고자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식당 아주머니는 그가 불편해하자 다가와 말없이 따뜻한 국을 건네줬고 그는 그걸 마시면서 처음으로 내가 돌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대요. 이런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우리를 바꿨고 우리를 울렸어요. 한국에서 누군가는 식당에서 말을 걸어주었고 누군가는 내 잘못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누군가는 내 외모를, 내 손재주를,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게 너무 낯설었고 그래서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더 있고 싶어. 그냥 한 달만 더, 일주일만 더. 조슈는 수첩을 꺼내 읽어줬어요. 한국에서의 10일.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고 웃었다. 처음으로 내가 문제아가 아니라 소중한 손님이라는 걸 느꼈다. 그걸 듣고 우리 모두 울었어요. 왜냐면 다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공항 게이트 앞. 나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열고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지 여행지가 아니었다. 한국은 내가 진짜 나일 수 있었던 곳이었다. 한국은 내 두 번째 집이다.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